안녕하세요. KBS 한민족 방송과 일라디오가 공동으로 기획한 특집 인문학 콘서트의 진행을 맡은 이주향입니다. 청춘은 인생의 어느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고 합니다.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이 있다면 청춘일 텐데요. 우리에게 청춘의 표상이 되어주는 남자가 있습니다. 문학에서 인문학의 길을 찾다, 박범신 작가 편 제1부 영원한 청년 작가 박범신 청춘을 말하다. 먼저 박범신 작가에 대한 소개의 말씀과 영상 자료 준비했습니다. 작가 박범신에게는 두 곳의 고향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4명의 누이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낸 충청남도 논산이 생물학적 고향이라면, 피 뜨거운 20살 외로움과 맞서 치열하게 글을 썼던 전라남도 무주는 그의 정신적인 고향입니다. 무주에서 완성한 단편소설 여름의 자네를 발표하며 문단의 첫 발을 내디딘 박범신 작가는 이후 시대의 아픔에 서슬푸른 문필의 힘으로 저항하는 청년 작가로, 그리고 대중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문단의 중심에 서왔습니다. 마치 마라톤을 하듯 성실함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꾸준히 작품을 발표해온 작가는 1994년 돌연 절필을 선언하죠. 그리고 3년의 침묵을 끝내고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와 갈망 3부작으로 불리는 촐라체, 고산자, 은교를 통해 인간에게 주어진 근원적인 욕망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들려줍니다. 올해 문단 나이로 42를 맞은 청년 작가 박범신은 나는 살았고 오로지 썼고 언제나 사랑의 열망이라는 뜨겁고 황홀한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며 지금도 그렇다 라고 지난 시간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지속적으로 불가능한 꿈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영원히 펜을 놓을 수 없다고 말하는 작가 박범신,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나는 살았고 오로지 썼고 언제나 사랑의 열망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고백하는 청년 작가 박범신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정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범신입니다. 예, 오늘 이 오랜만이에요. 예,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선생님. 오늘 이 자리가 선생님의 인생을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 것인가, 우리가 그 맛을 좀 보는 자리를 예. 마련했어요. 박범신을 움직인 생의 동력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머리는 날로 휘어지는데 예. 가슴은 날로 더 붉어지고 있습니다. 요 편차와 갈등이 저의 에너지죠. 예. 앞으로도 더 다급하게 그러겠죠. 더 머리는 휘어지고 더 가슴은 댕기처럼 붉어지고. 예. 그 사이는 매우 위태로운 자리거든요. 그걸 견디려면 내적인 에너지를 끌어올려야 되니까 살자고 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그 붉은색이 더 끌리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들수록 회색이 끌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박범신을 청년 작가라고 하는지 이 정말 선생님 보면 동백꽃 같다는 느낌 안 드세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뚝뚝 떨어지는. 뭐 누가 회색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 그 가슴까지 회색이라고 믿지는 않아요. 회색으로 예. 연출할 수는 있겠지.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가슴이 붉은 거예요. 예. 그 붉은 가슴 때문에 우리가 그 에너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나는 회색이야 말할 때 뻥인 줄 알면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모든 색의 근원이 회색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네. 그런 사람들의 말에도 선생님이 흰소가 끄는 수레를 썼을 때 그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는데 정말 은교 이후에 더 젊어졌다는 느낌이 분명히 드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선생님의 그 갈망과 고뇌의 흔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도 열심히 고뇌하고 갈망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공개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상마당 라이브홀에는 박범신 작가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로 여러분의 존재를 한번 증명해 어두워서 주시죠. 보이지도 않네. 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박범신 작가를 위해 영상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박범신 선생님을 사랑하는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박범신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안 믿었어요. 칠순이시라길래 저는 그냥 언제나 젊은 모습과 이 정말 신세대 감각을 유지하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칠순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데 아무튼 진심 축하드립니다. 절 받으십시오. 한 번 더 받으시죠. 예. 박범신 선생님, 정말 지금 이 모습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하시는 모습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또 좋은 작품 계속해서 내주시길 또 기대하겠습니다. 선생님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 아는 그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빠지게 되는 느낌. 제가 다음 생에는 꼭 여자로 태어나서 선생님하고 결혼하도록 할게요. 박범신 선생님 존경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배우 문희경입니다. 박범신 선생님 칠순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아직도 저한테는 선생님이 40대 청년 작가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벌써 칠순이라니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릴게요. 선생님은 저한테 어떤 젊은 날의 아련한 그리움의 대상, 저희가 가장 젊었을 때 24살, 5살 때 만났기 때문에 선생님을 보면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요. 근데 그리고 선생님 작품 중에서 제가 요즘 이렇게 최근에 읽은 작품 중에서 은교라는 작품이 가장 인상이 깊고요. 거기에 나오는 이적효라는 그 주인공이 선생님을 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직까지 사랑과 열정이 가득한 선생님 모습 보면서 역시 선생님은 아직도 저희들한테 잊혀지지 않는 젊은 청년 작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계속해서 선생님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영광을 주셨으면 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칠순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정말 진정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편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 눈매가 여전히 형형하네요.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 방송 끝나면 작가하고 한바탕 싸워야 되겠다. 칠순이라는 게 말이 돼요? 그렇죠. 나이는 잊고 사는데. 사적 정보인데 사적인 정보를 너무 누설시키신 것 같아. 오늘 여러분 나이 칠순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그건 잊어주세요. 저는 여전히 청년 작가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정말 눈빛이나 태도나 문장이나 청년 작가라고 하는 말이 이것이 과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지요. 예, 박범신 작가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드릴 반가운 손님들 저희가 모셨습니다.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재즈 피아니스트 진보라 씨 그리고 소설가 이기호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이 진보라 씨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캐나다에서 오늘 아침에 오셨어요. 단지 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면 박범신 선생님의 그 매력이 뭔지를 알 수 있을 것 네. 같기도 한데 오늘 피아노가 없는 것이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 어떤 인연이세요, 박범신 아, 네. 선생님과? 저 박범신 선생님이랑 2011년에 이규 그 감독님하고 함께 여행 가는 프로그램에서 뵀어요. 선생님하고 청산도 완도를 다녀왔고요. 산을 타면서 선생님께서 등산을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과 산 타면서 인생 얘기도 듣고 그리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창작 같은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다가 이제 은교 그때 막 소설이 영화화 됐을 때쯤이거든요. 선생님께서 은교라고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두 번째 발가락도 은교처럼 길고 막 거울도 마치 만나시 쓰고 있어서 너무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선생님 제자분들 중에 은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상처받았지만 세계의 피아니스트 중에 은교입니다. 아, 예. 앞으로 이제 외국 나가서 영어를 조금 더 유창하게 하면 꼭 그렇게 자랑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하게 되는 뭐 프로그램에도 선생님께서도 꼭 항상 와주셨고요. 제가 항상 기뻐서 선생님 전화 기다리고 뭐 도서관 가서 항상 전화드리고 그때 청산도에서 들었던 얘기가 은교 네. 닮았다 뿐만 아니라 생에 대해서 뭐 배우셨다 그랬잖아요. 네, 네. 기억나는 게 어떤 얘기가 있어요? 예, 선생님이 인생에 대해서 네. 얘기해 주셨다면서요. 아, 이렇게 산 타는 거를 그렇게 좋아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예. 그런데 사실은 선생님께서 그때 그 높은 히말라야 산을 막 다녀오셨던 얘기 해주시면서 앞으로 이 험난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좀 좋은 얘기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땅 얘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땅? 네. 무슨 얘기인데? 저렇게 이렇게 저 웃으면서. 이제 산에 좀 중턱이 올라가니까 많이 지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막 웃어주시면서 저쪽에 저쪽 저런 땅을 사야지 발전이 되고 아, 굉장히 실질적으로 예, 예, 그럼요. 얘기를 예. 해주셨네요. 네, 저도 사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인생에 그런 산이나 땅에 대한 좋은 얘기를 들어본 자리가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땅을 사셨어요? 선생님 존경받을 얘기 좀 해줘. 아, 예. 아, 너무 감사하죠. 우리 네. 보라 씨가 작곡한 은교라는 피아노 곡이 있습니다. 예. 아주 아름다운 곡이지. 오늘 피아노가 없어서 유감이네요. 아, 그래요? 제가 예. 고산자 곡도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오늘 피아노 오늘 곡도 조금 정말 이따 고산자 아쉬웠습니다. 얘기를 할 거고요. 이규 네. 선생님, 그 박범신 선생님 때문에 등단하셨다고요? 아, 저는 선생님 대학원 지도 교수님이 저희 선생님이셨어요. 예. 그랬는데, 어떤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으로서는? 굉장히 이상한 선생님이셨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제자를 좀 이상한 부분으로 사랑을 하시는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예. 제자들이 연애를 하거나 혹은 제자들이 뭐 다른 일이 있거나 할 때 굉장히 질투가 많으셨고 예. 그리고 새벽에 자꾸 전화를 하시고 저는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용인에 아주 허름한 작업실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거기 휴학하고 선생님 때문에 한 1년을 들어가 있었거든요. 거기는 굉장히 좀 인가도 별로 없고 좀 많이 떨어진 곳이었는데 선생님이 1년을 거기다가 저를 이렇게 집어넣으셨는데 소설 쓰라고. 예, 소설 예. 쓰라고. 그래서 근데 선생님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 사모님이 이렇게 반찬을 해가지고 같이 오셨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하룻밤 같이 선생님하고 같이 자고 그러면서 1년 동안 있었는데. 스승님이네.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라. 아, 예, 뭐 예. 저한테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심리적 압박이나 뭐 부담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 예. 뭐 소설 쓰나 뭐 안 쓰나 이런 걸 확인하시지는 않으셨는데 뭐 이렇게 계속 밥 같은 걸 혼자 막 해주시고 선생님께서 직접 밥을 해주시고 심지어는 막 이렇게 커피도 저한테 타서 갖다 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집을 얻어 쓰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이 됐죠. 그래가지고 소설을 별로 쓰고 싶지 않았는데 선생님 때문에 억지로 예,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선생님이 소설 안 썼으면 정말 사고 쳤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큰 사고를 그쵸? 쳐서
문화면 아니고 신문의 사회면 같은데 자주 나오셨을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건 열정이 많다는 얘기니까. 소설을 안 썼으면 사고 쳤죠. 그렇죠. 그랬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우리 저 이기호, 진보라 네. 제가 사랑하는 예인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기호 작가는 작가로서 뛰어난 작가입니다. 틀림없이 문단 데뷔 한 42주년에 여기서 잔치를 하면 이기호는 훨씬 더 큰 것들을 말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예. 데뷔하기 전에 제가 용인구에 딴 집에 유폐시켰죠. 소설 쓰라고. 자기는 내가 검사를 안 하는 줄 알지만 그때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잘 안 돼서 유선 전화로만 인터넷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나오는 전화값은 내가 내기 때문에 네. 이 친구가 소설을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첫 달 전화값이 한 30만 원씩 나오더라고. 한 3만 원 나오는 전화값이 소설 안 쓴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근데 한 2달, 3달 지나가니까 점점 줄어가지고 한 3달 지나니까 평소 전화값으로 줄었어요. 그거는 소설을 쓰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마음이 놓였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예. 근데 만약에 박범진 선생님과 이기호 선생님이 바뀌었다면은 박범진 선생님은 도망갔을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예, 두 분의 초대 손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박범신 작가의 작품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만나볼 작품은 갈망 3부작 중 2009년도에 발표된 장편 소설 고산자입니다. 예, 이 고산자 재밌게 읽었는데요. 김정호 선생님 얘기더라고요. 어떤 얘기인지 선생님 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려요. 고산자는 대동여지도를 그린 김정호의 일대기죠. 김정호는 양반 신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대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출생 연도부터 생몰 연도까지 역사적인 자료가 남아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우리도 사실 뭐 고산자 김정훈 선생이 유명하긴 하지만 대동여지도 정도밖에 기억을 못하죠. 그분이 왜 위대한지는 사실 대부분 대중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고산자 김정훈 선생은 이름만 유명하지 그 육체가 없는 유령 같은 존재라는 생각을 했어요. 작가는 그런 유령들에게 육체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에게 뼈와 살을 만들어 넣고 성격을 집어넣고 그의 이루지 못한 꿈들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 게 작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동여지도 그린 김정호 선생, 그 홀령 같은 분에게 제가 좀 부족하게나마 어떤 육체를 좀 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쓴 소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생각만큼 대중들이 그 열렬한 호응을 얻지 못했는데 다행히 요즘에 그 강우석 감독이 영화로 찍고 있어서 내년 여러분이 영화도 보실 건데요. 영화 보시고 감동 깊으면 꼭 소설도 좀 봐주세요. 예, 역사의 한 줄에서 참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구나를 알게 해주는 사람들이 소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장편 소설 고산자 중에 한 대목을 입체 낭독으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낭독에는 KBS 39기 전속성우 공준호 씨, 서승일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에게 있어 지도란 저울과 같다. 사람살이의 저울이여 세상살이의 균형추여 생사갈림의 나침반이다. 손쉽게 땅의 요긴함과 해로움을 알아보게 하고 완만한 것과 급한 것, 넓은 것과 좁은 것, 먼 것과 가까운 것을 미리 분별하게 할 뿐 아니라 시기를 살펴 위급할 땐 가히 생사를 손바닥처럼 뒤집을 수 있으니 어찌
이것을 만민의 저울이라 하지 않겠는가? 돌아보면 바람찬 벼랑길을 걸어왔지만 후회는 없다. 네가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월이었다. 예, 소인 지도쟁이 김정호가 맞습니다. 짊어지고 온 것이 무엇이냐? 대동여 지도를 축소한 대동여지 전도 모판이옵니다. 왜 그런 걸 만들었느냐? 왜 대답이 없느냐? 그게 그러니까 제 뜻은 다시 묻겠다. 대동여지도를 만들고 더하여 저기 있는 대동여지전도 목판본을 만든 건 무슨 까닭이냐? 특별한 까닭은 없습니다, 대감마님. 없다. 지도란 물은 나라의 것이다. 너는 비천한 중인의 신분일진데 지도를 목판으로 만들어 시정잡배들에게까지 내돌리면서 까닭이 없다. 다른 뜻은 없사옵고 다만 전한 것들도 양반님네 못지않게 그 생업을 추스르는 데 있어 정확한 지도가 꼭 필요한지라 오로지 그 생업을 돕고자 이놈이 소인은 젊을 때부터 오로지 조선 백성을 위해 지도를 그렸습니다. 지금 대감마님의 사사로운 형문으로 죽을 지경에 빠진 미천한 지도쟁이일 뿐입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국경 문제 같은 나라의 방위와 그 안전에 대한 궁극 의무를 비변사의 우더른을 지내신 부제조 대감마님께서 어찌 그런 중요한 사항을 미천한 제게 하문하십니까? 강자하구나. 소인 지금 죽을 각오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압록강 끝에 있는 신도는 청나라 조정이 저희 땅이라 하고 두만강 끝에 있는 녹둔도는 또 아라삿 사람들이 저희 땅이라 우기는 형편이오나 엄연히 우리 국토인데도 그것에 딱 부러지게 아니라고 대답하는 관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말썽이 나는 게 부담스러운 것이야 인지상정이라 할지라도 요직을 맡고 있는 고관대작들이 소신을 감추고 수세하느라 급급하다 하오면 황차 무지한 백성들은 어찌하고 소인 같은 지도권은 무엇을 기준으로 내 나라 각토의 변경을 그리겠습니까? 내 이놈! 어느 안전이라고 혓바닥을 함부로 놀리느냐? 이야기에 빠져서 이게 지금 끝나는 건지는 몰랐어요. 정말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지도가 국가의 기밀이었던 시대에 사실은 김정호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는 거네요, 선생님. 김정은 시대만 해도 예. 사회문화적인 트렌드는 실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지식인들이 나오면 너도 나도 없이 신분 상관없이 실질적인 효용성 있는 학문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말은 그렇게 할 뿐이지 되돌아가면 신문 사이에 숨어서 나라의 변경이나 국토에 대한 것도 자기 기득권하고 이어서 생각하거나 그렇게 행동하거나 지배층이 그랬습니다. 김정호가 거기에 울분을 터뜨리는 이 대목을 읽어주셨는데요. 그게 벌써 오래전 일인데 어쩌면 뭐 현대에도 그만큼 많이 발전했는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혹시 더 많이 배운 자, 더 많이 가진 자, 더 힘 있는 자들은 우리 앞에 나와서 말할 때는 그럴듯한 명분을 말하고 손은 뒷짐진 그 손은 다른 더 높은 기득권이나 더 높은 자리하고 악수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고산자 김정호의 이야기를 쓴 것도 사실은 우리 시대가 고산자의 시대에 비해서 어쩌면 크게 발전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저희 그 걱정, 고통 이런 것 때문에 소설을 쓴 것입니다.
예, 이기호 씨. 사실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도 해주셨지만 왜 이 고산자를 썼는지 살짝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사실 저희 선생님은 역사 소설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예, 네. 아마 이 고산자가 최초의 선생님이 쓴 역사 소설일 텐데 선생님이 역사 소설을 쓰지 않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은 몇 가지가 있지만 선생님은 일단 당대의 현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일단 그 당대에 대한 이야기에 좀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셨고 역사 소설이라는 것은 이미 플롯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하면 언제 태어났다가 언제 죽었고 어떻게 됐다라는 것들이 이미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작가로서는 약간의 상상력의 한계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게 당연한데 저는 고산자를 읽다 보니까 왜 선생님이 고산자를 쓰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왜 고산자라는 인물에 꽂혔는가라는 것들이 좀 느껴졌어요. 고산자라는 인물은 여백이 너무 많은 인물입니다. 예. 사실은. 그래서 작가가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상상력을 통해서 그 여백들을 채워나가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캐릭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플롯 같은 것들을 다 대부분 작가들의 심에 의해서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아주 매력이 있고요. 역사적인 인물로서는. 예, 사실 뭐 여백이 많은 인물이라고 했지만 또 여백을 느낄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 시대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지도가 국가 기밀인 상황에서 권력하고 대치해야 되는 상황인데 김정호 선생을 보면 정말 미쳐야 미친다라고 하는 말도 생각이 나고요. 박범진 선생님이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 김정호는 대동여지도를 그리기 전에 이미 10년 전에 동여도라는 지도를 그려요. 네. 근데 동여도는 사실 대동여지도보다 지명만 해도 5,000곳 이상이 많은 어쩌면 대동여지보다 더 정밀한 지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왜 10년을 넘게 지금 말씀대로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심지어 대동여지도는 피나무라고는 판목에 새겨져 있는데 피나무는 가장 싼 나무예요. 그리고 대동여지도 그 위대한 지도가 피나무 판목의 앞뒤에 새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판목을 살 돈도 없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미쳐서 평생 지도를 그렸냐 그런 상황에서도 그분이 동여도를 그리고 10년 후에 대동여지도를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그린 것은 목판본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대량 네. 인쇄가 가능한 지도. 이게 필사본은 누구나 백성들한테 나눠줄 수가 없어요. 목판본은 지금으로 치면 인쇄 지도거든요. 그분의 꿈은 인쇄 지도를 만들어서 국가에서 돌보지 않는 국가에서 국토에 대한 비밀을 백성에게 나눠주지 않으니까 국가 권력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모든 백성에게 지도를 나눠줄 수 있는가? 네. 지도를 나눠준다는 것은 국토를 나눠준다는 것이죠. 땅을 나눠준다는 것이고 조국을 나눠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김정호 선생이 꾼 꿈은 지금 같은 완전한 민주화, 완전한 경제 번영화, 지금 이상의 세계를 꿈꾸면서 만든 지도가 바로 대동여 지도이거든요. 대동여 지도가 정밀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김정호가 그 당시에 꾸었던 거의 불가능한 꿈을 꾼 분이었는데 살아생전 너무나 외롭고 네. 너무나 버림받은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이 지도를 그리는 거지요. 우리 모두 다 그런 분에게 신세를 지고 있는 이 형편이라 할 수 있죠. 예. 네. 정말 김정호 얘기니까 예. 얘기하니까 내가 이 좀 업돼가지고 뭐 좀 정견 발표라도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네. 지금 선생님께서 정견 발표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평소에도 자본이 장악한 세상이지만 그 자본에 휘둘리지 말고 네. 자본의 노예로 살지 말고 네. 뭔가 너가 누군지 돌아보면서 살아라는 얘기를 자본은 많이 우리를 안락하게 해서 저도 자본주의 네. 좋아해요. 조금도 불만 없이 자본주의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게 원래 유혹당하는 게 그게 무서운 그냥 거거든요. 그 돈은 노예처럼 살도록 하느님이 설계한 것 같지 않아요. 예. 우리는 여기 앉아서도 우주를 꿈꿀 수 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비행기를 발명해서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저 먼 데에 대한 꿈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인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누구 다 결코 자본주의 혜택을 받지만 자본주의 노예처럼 살지는 않을 것이다. 또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 작가가 작품을 쓸 때는 어쨌든 자기 성격의 일부분을 나눠주는 거고 뭔가 이렇게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야말로 그 몸을 주는 걸 텐데요. 선생님 궁금한 것이 김정호의 어떤 측면이 그렇게 아까 고독하다고 김정호 두 가지 때문에 얘기하셨는데 꽂혔는데요. 하나는 이 사람 평생 떠들이었어.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예. 이게 역사적인 사료를 조사하기 전에 김정호에 대한 나의 선험적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쵸. 이분은 네. 평생 길에서 길로 떠돈 사람이야. 저도 한 아내와 가정을 이루고 43년째 살고 있지만 본질은 여전히 떠들입니다. 그리고 떠들이라는 점에 꽂혔고 또 하나는 그는 반골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국가관력과 맞서거나 자기 고유한 독단의 길을 가고자 한 사람이지요. 모든 예술가는 단독자로 혼자 가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김정호의 캐릭터 때문에 이른바 시쳇말로 제가 꽂혔다고 할 수 있죠. 예, 정말 반역자와 떠돌이는 어떻게 보면 안 어울리는데 그것이 잘 어울리는 인물이 김정호고 그래서 꽂혔다는 얘기가 뭔지 좀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보라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오히려 고산자 내용이 조금 저는 다른 느낌으로 와닿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게 지도를 나눠준다는 것이 그 국토를 나눠준다고 하셨던 그 대목이랑 그리고 뭔가 앞서 나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표현하셨던 그 말씀이 시대가 원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합쳐서 뭔가 권력과 뭔가 원하는 것들이 사회가 원하는 것들이 돈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누군가 앞서 나가고 있으면 그걸 쫓아갈 수 있는 것도 사실 돈인 것 같다는 느낌으로 선생님 말씀이 좀 그냥 공부같이 좀 갑자기 쉽게 와닿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을 끊고 한 말씀 드리고 아닙니다. 싶은데 우리가 지금 저 공연은 아니니까 객석을 좀 밝혀주시면 안 돼요? 예. 나는 이 깜깜한데 대고는 말이 잘 안 나와가지고 이게 작가는 이렇게 대화 맞아요. 눈을 보면서 네, 해야지. 좋네요. 훨씬 네. 이 무대에 대한 불안해가지고 지금 대화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따 저 치베코 씨랑 오실 때는 이렇게 하시고 우리는 네.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봐야 우리가 업되지. 그렇죠. 눈동자를 보고 좋네요. 확인을 해야 요 대목은 편집해 소통이 주시기 바랍니다. 되네요. 확실히 이렇게 쏠릴 것 같았죠. 네. 네, 좋네요. 네, 같은 예. 농도로 켜주세요. 그래야지 이쁜 전애들도 많구만. 예, 그러네요, 이게 선생님. 갑자기 네. 기분이 좋아지네. 네. 잘생긴 처자들도 많은 아이고, 예, 남자들도 많아요. 네. 불안했어. 네. 그래서 그리고 예.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이야기 중에 떠돌이랑 독단의 길이 이제 와닿으셔서 단독자의 예. 그래서 이 소설이 탄생했다고 하셨는데요. 생각해 보면 선생님 저한테는 약간 김종호 선생님이 우리 박본 선생님이랑 닮은 느낌으로도 좀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께서 뭔가 외로움을 또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 작가님 이기호 작가님께도 아까 그 뭐였지? 방 안에 용인에서 가둬놨다고? 가둬놓으셨다는 그 대목까지도 다 갑자기 막 이렇게 몰려서 겹쳐지고요. 저도 꼭 그렇게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진보라 네. 씨는 피아노를 치시니까 피아노 칠 때 그 자리에서의 그 맞습니다. 외로움이 맞습니다. 아이, 진보라 씨 김정호의 이거 어여쁘고 환한 처녀인데 네 외로운 분이에요. 그럼요. 외로움에 나는 걸 정말 봤습니다. 마치 나는 알고 있지만 말은 안 외로운 분이어야 자기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맞습니다. 하는 그런 강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할게. 아니, 외롭지 정말, 않고 그런 선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로워서 정말 벽을 긁을 정도로 사실 외롭게 지내는데 이제 네. 겉모습이 좀 화려하다 보니까 이제 직업적으로 대중적인 것 같아서 많이 오해를 받습니다만 선생님 정말 외롭게 여전히 잘 있습니다. 네. 뭐라 해야 돼? 네. 예, 지금까지 박범신 외로움은 작가의 소설 감춰. 고산자에 대해서 소설가 이기호 씨와 재즈 피아니스트 진보라 씨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가나? 아이 불을 켜니까 좋네. 예, 가수 손병희 씨입니다.
신호도 안 줬는데 제가 먼저 올라왔나 봐요. 예. 원래 신호 없이 올라오기로 돼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 예. 아무튼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달고 시고 쓰고 짠 눈물이야. 달고 시고 쓰고 짠 눈물이야. 어디에서 와 어디로 흐르는가. 당신이 떠나고 나는 혼자 걸었네. 먼 강의 흰 물소리 가슴에 사무치고 나는 깨닫네. 사는 건 먼 눈물이 오가는 길. 달고 시고 쓰고 짠 눈물이여. 달고 시고 쓰고 짠 눈물이여. 그리움을 눈물로 씻어 하얗게 될 때까지 눈물을 그리움으로 씻어 부르게 될 때까지 사는 건 저 문강 나직 흘러가는 길. 달고 시고 쓰고 짠 눈물이여. 달고 시고 쓰고 짠 눈물이여. 눈물로 씻어 하얗게 될 때까지 눈물을 그리움으로 씻어 부르게 될 때까지 사는 건 저 문강 나직 흘러가는 길. 달고 쓰고 짠 눈물이여. 달고 쓰고 짠 눈물이여. 예. 사는 건 그리움을 눈물로 씻어 푸르게 될 때까지 나직 흘러가는 일이다. 참 곱게 되죠. 달고 시고 쓰고 짠 눈물이요. 달고 네. 시고 짜고 잘고 시고 쓰고 짠 눈물이요. 진짜 그러네요. 선생님 이것이 선생님 문장이죠. 예. 선생님 내가 문장인데 제대로 소금이라는- 구현했나요? 소금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가사예요. 예. 근데 제대로 구현했나요? 달고 시고 쓰고 짠 눈물이여. 달고 시고 쓰고 짠 눈물이여. 저도 배웠어요. 일종의 후크송이죠. 예. 우리 손배우 씨가 작곡했어요.
예. 이 노래를 만드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소금 소설 네. 거기 보면은 소설 안에 가사가 여러 나옵니다. 그 중에 거의 대부분 이렇게 붙였는데 예. 어쩌다 보니까 이 노래가 가장 마음에 들게 나왔는데 가사도 가장 저에게 다가왔어요. 예. 사실 뭐 아직 우리나라는 가부장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허울 좋은 가부장제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죠. 의무가 많이 부과되고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여성들이 아직 그건 아닌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남성 입장으로는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요즘 우리나라 30대 남자는 안 불쌍한데 40, 50대 남자들은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해당 안 되네 나이로 보면. 근데 네. 여기는 가부장제가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 하여튼 책에 그런 부분이 아프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예. 그래서 그 책을 몰입해서 보다가 자연스럽게 곡을 붙이게 됐습니다. 예. 예. 마음에 들죠. 뭐 저는 마음에 드는데 눈물의 맛을 아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 노래를 우리 손명희 씨가 나하고 친하니까 논산 우리 집에 와서 기타 치고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울었어요. 노래 듣다가 내가 가사를 쓴 줄 모르고 노래에 너무 몰입해가지고 눈물이 나더라고. 사는 건 나직나직 흘러가는 일. 예. 뭐 그런 대목에서 그리움을 눈물로 그리움을 씻어 눈물로 씻어 하얗게 될 때까지 예. 눈물을 그리움으로 씻어 푸르게 될 때까지. 거기서 내가 좀 울었죠. 물론 뭐 막걸리 2병 먹고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도 그 손병희 씨 그 맑으면서도 애줬던 목소리로 이 노래가 들으면요 가슴이 울컥할 때가 있어요. 네, 현대인들이 은유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은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다 은유여서 한번 마음속에 품으면 정말 그리움을 품을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이런 노래 속에서 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손 선생님도 산 좋아하시죠? 산을 2009년에 모 방송국 때문에 방글라데시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방글라데시 9월 말에서 10월 초 예. 우기가 끝날 무렵에 방글라데시가 무척 저에게는 힘들었어요. 예. 숨이 턱턱 막히고 진이 빠질 정도였는데 거기가 다 늪지대 비슷한 낮은 나라거든요. 근데 소수민족을 취재하기 위해서 그 버마 국경지대에 가니까 미얀마. 예. 예. 그 자그마치 해발 800m가 최고도인 산지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들어가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아니 나는 800m에서 산 근처에 있어야 되는구나. 아니 예, 그래야지. 한반도에서 태어난 사람은 산이 없는 곳에 가면 갑자기 사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면서 그동안 내가 산에 기대서 살아왔구나 하는 느낌 없으세요? 그쵸? 예.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살아난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 선생님하고도 등반 많이 하셨나 봐요, 두 분이. 산 친구란 얘기 들었어요. 손병희 씨하고 킬리만자로를 갔었죠. 몇 년 됐나? 딱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젊었다 그때는. 형님. 10년 전에 킬리만자로 청년 갔는데 작가가 그런 우리 얘기 하시면 안 되죠. 손병희 가수는 4,000m 지점까지 가고 예. 나는 킬리만자로 정상에 이르렀지요. 아마 정확히 지금 가면 말씀드리면, 거꾸로 되겠지만. 정확히 말씀은 저는 해발 5,695m고요. 박 선생님께서는 해발 5,895m. 좀 깎아야 좀 극적이지. 소설 쓰시는군요. 예. 남자들의 이야기는 군대 간 얘기하고 산 오른 얘기는 좀 가감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예. 박범신 선생님이 산에 대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박범신 작가의 촐라체 감상하겠습니다. 입산하고 벌써 나흘째. 무전기도 못 통하고 물을 마셔본 것도 벌써 이틀 전의 일이다. 영교 자식이 번호만 떨어뜨리지 않았어도. 바보 같은 자식. 그때 스르륵하고 로프가 움직인다. 온몸에 전율이 지나간다.
로프가 빠져나간다는 것은 함께 묶여있는 영교가 나로부터 멀어진다는 뜻이다. 로프가 당겨지는 건 오직 하나의 이유, 영교의 추락뿐이다. 추락이라면 로프는 금방 가속도로 딸려나갈 것이다. 그러나 로프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아 뭐야 형? 아 이래가지고 뭐가 보이겠어? 어떻게 된 거냐? 내가 묻고 싶은 걸 묻고 있네. 아 계속 소리쳐 불렀는데 형은 아까부터 계속 이러고 있었어. 피켈만 죽을 끼갖고. 이게 뭐하는 퍼포먼스야? 돌풍이 불어왔잖아. 환장하겠네. 돌풍은요 훌륭하신 클라이머님 한순간뿐이었다고 아시겠어? 금방 지나갔는데 납작 엎드려서 계속 벌벌 떨고 고소를 먹은 거야. 형은 머리통이 어떻게 된 거라고. 제발 정신 좀 차려. 형이 미치면 나 혼자 내려가 버릴지도 몰라.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이틀을 완전히 불문대다 체력을 많이 소모했은 걸 미상불. 그의 말대로 고소장애를 일으켰을 수도 있다. 폐나 뇌에 이미 물이 차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럼 죽음이다. 고소장애가 오면 판단착오는 물론이고 환각과 환청을 일으키는 것도 비일비재하다. 그럼 나를 믿지 마. 나는 화가 난 것처럼 발걸음을 떼어놓는다. 나는 정광석과 영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차린다. 휙 하는 휘파람 소리 같은 게 귓구멍 속으로 날아와 박히고 있다. 늘어져 있는 로프가 얼어붙은 풍설의 표면을 기어나가는 소리다. 영교의 추락이 확실하다. 어깨와 머리가 호되게 빙판에 부딪힌다. 본능적으로 핏개를 찢긴 했으나 로프에 감긴 내 몸이 벌써 사면 쪽으로 급속히 끌리고 있다. 거칠고 악마적인 힘. 기다려! 이틀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탈진 상태의 내가 85kg 이상의 그를 끌어당긴다는 건 불가능하다. 게다가 산소가 반으로 줄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숨조차 쉬기 어려운 극한지대이니 영교의 몸무게를 견디는 것만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아닐 수 없다. 이 상태로는 30분조차 견디지 못할 게 뻔하다. 야! 영교야! 하영교! 발 디딜 그 테라스 같은 거 없냐? 발목이 부러진 것 같아. 거대한 빙탑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난다. 환청인가? 나는 이미 감각이 없는 주먹으로 바닥을 친다. 절망이다. 이대로 시간을 끌면 속수무책으로 맞닥뜨릴 것은 두 사람의 죽음뿐이다. 죽는다. 이대로 죽는다? 죽고 싶었던 날들도 아주 많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무엇을 찾아 이 얼어붙은 히말라야로 왔던가. 그러나 살고 싶다. 살고 싶다고. 살아야 한다고. 머리가 아니라 내 온몸의 세포들이 아우성치고 있다. 살려면 로프를 끊어야 한다. 예, 정말 절체절명의 극한 상황인 건데요. 박범신 작가의 장편 소설 촐라체 중의 한 대목, KBS 39기 전속성우 공준호, 서승희 씨의 낭독으로 감상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촐라체는 지금 빙벽인가요? 네, 촐라체는 히말라야에 있는 한 봉우리 이름입니다. 예. 촐라체라는 봉우리가 있고요. 촐라체 북벽은 약 2,000m, 1,500에서 2,000m 정도가 빙벽의 직벽입니다. 거기로 올라가는 이 배다른 형제가 거기로 올라가다가 조난을 당해서 극적으로 생還하는 이야기지요.
우리 모두가 촐라체 북벽을 오르고 있는 거지요. 인생이라는 게 위험하지 않는 순간이 거의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를테면 소설이라는 촐라체 북벽을 오르고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도 다 각자의 위치에서 뭔가 그런 위험하지만 우리가 갈망하는 벽을 오르고 있는 게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갈망의 3부작이라고 한 것은 김정호 같은 경우는 대동여 지도를 통해서 목판본 인쇄 지도를 통해서 갈망의 벽을 오르고자 하다가 그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고, 이 촐라체의 두 주인공은 역시 사실 뭐 촐라체에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무슨 상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미친 사람들이나 다름없어요. 그런데도 자기 내면의 그리움을 따라서 목숨을 걸고 오르는 그 갈망의 이야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 선생님 말씀하실 때 좀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내 삶이 그렇게 위험했나 했는데 뒤돌아보면 살아온 날들이 기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신 앞에 선 단독자처럼 그야말로 추구하면서 사는 인생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진짜 그 문장 중에서 죽고 싶었던 날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야말로 극한 상황 속에서 이 생존의 욕구가 온 세포들이 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통해서 삶을 확인하는 건가 봐요. 사실 뭐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군지 자신을 잘 몰라요.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이 도시에도 매우 편안해 보이지만 곳곳에 싱크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실 때 좀 조심하십시오. 삶이라는 게 은밀하게 매설된 덫들이 있는 거지요.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기고자 한다면 그 덫들을 모르는 척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어떤 예민한 자는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혹시 싱크홀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고 걷는 자들이 있고, 주로 그런 자들이 이를테면 글을 쓰거나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하는 것이죠. 네. 예, 뭐 그런 분들이 또 산을 타는 거고 또 세계적인 산을 타는 거겠죠. 산에 대한 얘기 함께 나눌 분 모시겠습니다. 기업인이자 산악인인 김병기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친구신가 봐요. 물론 나이대가 친구가 아니라 친구. 우리는 나를 모두 친구. 형님이라고 부르는 친구죠. 예. 네, 기업인입니다. 직업은. 나노다이아 랩이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병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범신 선생님하고는 어떤 인연이세요? 제가 네. 2005년 12월에요. 그러니까 제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 킬리만자로,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산행을 할 때 세 분이 같이? 네네네. 예. 네. 그래서 처음 봤죠. 그래서 와, 엄청난 전후로 인연이네요. 약간 좀 바뀌게 되죠. 정말 인생이 변한 시점으로 기억하고 계신 거잖아요. 킬리만자로 어떻든가요? 좋죠. 박범신과 킬리만자로 뭐가 닮았던가요? 아니 뭐 옆에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예. 킬리만자로 같은 분이세요. 근데 제가 5,895m의 킬리만자로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예. 저희 마음에 저희 후배들한테는 킬리만자로 같은 자리매김을 하고 계신 분이 저희 박범신 작가님이십니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그 여기 방송하러 들어오기 전에 현관에서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고산자 빼고 다 읽으셨대요. 박범신 선생님 작품을. 열렬한 그래서 독자입니다. 정말 열혈 독자구나. 이 정도 되면 어떤 의미에서 작가보다 작가를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촐라체의 한 대목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이제 아주 위기 상황이죠. 지금 그 동생이 그 빙벽에 이제 동생이 이제 추락한 사태라 지금 85kg 되는 그 이제 동생을 살려야 되는 절대절명의 그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네. 영교 동생이 은교죠. 이 내가 살기 위해서는 지금 로프를 끊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로프를 끊어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산악인들에게 그 순간 로프를 끊는 건 윤리적으로 크게 비난할 수 없어요. 둘이 함께 죽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살아 돌아오는 게 윤리적이죠. 근데 실존적인 상황은 또 다를 것 같아요. 네. 그 사람 내면에서. 네. 글쎄 뭐 우리 김병경하고 같은 상황이었다면 나는 로프를 끊고 김병기는 의리가 있어 로프를 안 끊지 않을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 고소 장애가 있고 감각이 마비되고 그야말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거나 생각이 들죠.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빌려준 돈이 많으면 어떻게든 살아 돌아와? 예 살려서 돌아오고 예.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밖에 못해서. 갚아야 할 돈이 많으면은 그냥 크레바스에서 안 돌아오고. 아, 네, 뭐 상상이 막히겠습니다. 이 소설 촐라체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암벽 등반에는 지난 생에 끼어들 여지가 없다. 한 발 한 발 목숨을 통째로 걸어야 한다. 사실은 이게 산악인들의 상황이고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 죽음까지 걸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근데 이 구절에서 제일 주의 깊게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발 한 발이라는 거. 한 발 한 예, 발. 우리들이 그냥 주말에 올라가는 북한산이나 아니면 설산인 히말라야나 막 두세 발씩 갈 수는 없잖아요. 막 예. 뛰어간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모든 산은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은 한 걸음씩이다. 이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요즘 현재에 거하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현재에 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갔다 오면 현재의 내 호흡에 집중할 수 있는 이유도 생기겠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산행이 좋은 것 같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분이 같이 산행 많이 하시나요? 뭐 인생도 산행이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그 말씀을 꼭 젊은 친구들도 많으니까 드리고 싶은데 예. 중요한 것은 그 서열로 이렇게 남보다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는 500m가 자기 정상이고 어떤 이는 1000m가 자기 정상일 수 있거든요. 500m라고 하더라도 내가 내 봉우리로 잘 가꾸면 내 인생을 보람 있게 산 거예요. 네. 그래서 부디 높이 경쟁으로 인생을 살지 마시고 적어도 내 한평생 그래도 내 거다. 내 봉우리다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를 가질 수 있는 삶,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산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그런 거죠. 꼭 남을 이기고 나보다 높은 데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촐라체라는 소설도 그런 점을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다. 예, 네. 정말 내 마음속의 봉우리가 어떤 걸까 생각해 보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의 봉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찾게 되는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분 정말 또 산행 함께 하실 거지요? 그럼요. 뭐 끼워만 주신다면은. 아, 이 끼워주는 것이 박범신 선생님이 대장님이십니까? 그럼요. 네. 아닙니다. 요즘은 후배들이 끼워주냐 말아야 하는 걸 결정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시세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끼워줘야 자꾸 내가 청년 주는 거지. 작가라고 하시면서 말씀만 이렇게 하시고요. 말씀만 이렇게 하신다고요. 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기업인이자 산악인인 김병기 씨 그리고 가수 손병희 씨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KBS 한민족 방송과 일라디오가 공동으로 기획한 특집 인문학 콘서트 문학에서 인문학의 길을 찾다. 그 첫 번째 시간 영원한 청년 작가 박범신 청춘을 말하다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제2부 인문학 소설과 통하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